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영모의고사 3회차 풀어보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찾고 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은 괜찮죠? 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벌써 여기서 걸리죠? 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고용인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6호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뭐죠? 아니 그 말 전에 일반 서무입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해 어떤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유무에서 차이가 있고 직무허용 범위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업무 개시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업무를 개시한 후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도 없고 서명이나 날인해야 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도 전문 직업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가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 있죠. 중개보조원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2년마다 연수교육까지도 받아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수료 의무는 없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만 받으면 된다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었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2항 업으로서 행하는 다음의 행위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요약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갑이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토지거래 알선을 하였다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있겠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했다면 일단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되는데 그 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 것일 뿐이니까요. 1항이 정답이 되고요. 2항 공인중개사인 을은 우연히 친구 A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여 옆동의 아파트를 소개해 주었다면 이 행위는 중개 행위이긴 하지만 우연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으로 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3항 중개법인 병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대행해주고 있다. 그럼 이건 관리 대행업이지 중개업이 아니죠. 물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4조가 허용해준 업무 중에는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건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항 정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다. 그러면 건축업이고 분양업이 될 수는 있어도 중개업은 아니고요. 5항 개업공인중개사인 모는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그럼 부동산 컨설팅을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건 또 아닌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기억,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여러 번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이런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기 때문에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라고조차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할 수 없다라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 정도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한 자도,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조차 없는 자라 하더라도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행하거나 말거나 공인중개사법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니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입주권 중에서도 이런 입주권, 즉 도시및주거 환경 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매매계약이라면 거래 신고의 대상도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디귿,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되는 판례인데 권리금 말하는 거죠.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되는 논리전개 유의하셔야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을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차를 중개를 하게 되면요, 항상 권리금 거래 알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하게 되죠. 근데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을 때 임대 중개 보수는 요율 한도액을 적용받잖아요. 근데 권리금을 알선한 대가의 용역 보수는 얼마 받아요? 예? 예, 보통 현장 실무상 한 10% 받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받기로 한 금액 받으면 돼요. 주기로 한 금액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보통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차 중개를 완성했을 때 임차인에게 중개 보수 따로 받고 권리금액 보수 따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얼마를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얼마를 받았을 때, 퉁쳐서 얼마를 받았을 때 판례는 그 일시불로 받은 그 금액 중에서 어디까지가 중개 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한 대가의 보수인지를 명백하게 구별할 수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수수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위법했다는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된 중개 보수 실비 초과해서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리을.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수목의 집단,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모두 저당권 설정의 목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만 갖추었을 때에는 그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 이전의 목적으로서의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임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민법이나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는 토지 건물의 저당권과 비교했을 때 거기는 적용이 없는 임목만의 특칙이 있었다면 출제위원은 난이도 있는 지문을 출제할 때 본 과목에서 이걸 출제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만 좀 짚어보면 임목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풍수해나 산불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된다? 보험에 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특칙입니다.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려면 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려면 보험 들어야 된다는 거 없지만 임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풍수해나 산불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요.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죠? 임목 소유자잖아요. 그죠? 근데 임목 소유자는요.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만일 임목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토지 임차권자이거나 지상토지의 지상권자일 수도 있는 거죠. 만일 토지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권자가 임목의 소유자로서 임목의 저당권 설정자가 되었다면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임목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토지 지상권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저당권의 담보권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목은 토지로부터 벌채가 되어서 배은행을 당하여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미친다는 거죠. 미치는데 그냥 미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로부터 이미 벌채되어 분리가 되었다면 언제든 삼판 트럭이 올라가서 그냥 싣고 나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반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즉시 경매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토지건물 저당권자는요. 담보물권이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이 없어야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로부터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임목저당권자가 아직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즉시 경매 실행도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도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 출제에 대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미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아직 필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한 중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지문은 니은 하나입니다. 3번 박스 안의 지문들은 최근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서 출제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지문들만을 가지고 구성해 봤습니다. 1항 정답이고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옳은 것 1항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금 이 지문이 공인중개사 협회 단원에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관련된 문제 속의 지문이라면 맞는 지문이죠. 거기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었던 거죠. 틀렸고요. 2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나요? 2년인데요. 2년인데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역시 2년이었었죠. 또 2년을 우리가 본 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 2년이 또 있었잖아요. 2년.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연수교육 사실을 통지할 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일지, 교육장소, 교육 내용을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 2년이 뭐 있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서 우리가 봤었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에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2년입니다. 사망, 간사는 시무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사망이 정답이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들은 누가 정합니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해요. 그런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 맞습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통보를 하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회의 개최 전날 통보할 수 있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5항,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개의 요건은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죠. 그러나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는 아니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5번, 다음 법인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법인은 1항, 각 법인은 2년 6개월 전에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었던 법인이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하잖아요. 근데 2년 6개월 전에 그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얼마? 4개월이 아니고요.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요. 1년은요. 12개월이에요. 1년은 12개월이에요. 10개월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이론 강의할 때 설명을 안 드렸었네. 1년은 12달이거든요. 그러면 2년 6개월 전에 있었다면 앞으로 얼마? 6개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중요한 걸 빠뜨렸었네. 2항, 을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이나 임원 중 과반수가 공인중개사이다. 뭐 아무리 기준 다 갖췄어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등록할 수 없죠. 그 다음 3항, 병법인은 10인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3인이 공인중개사이다. 모자랍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4명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네요. 4항, 정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의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중개업과 경매부동산 입찰 대리를 주된 업무로 설립된 법인이다. 경매부동산 입찰 대리는 14조가 허용하고 있는 업무에 있죠. 그러므로 이 법인은 등록 가능합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무법인의 사원 3인 중 공인중개사인 임원 1인만이 실무교육을 최근에 이수했다. 실무교육은요, 임사원 전원이 수료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실무교육은 수료했어야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인가? 기억. 혼인한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하죠.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결격 사유입니다. 물론 혼인하면 민법상으로는 성년의제가 되겠지만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 다음 니은 피특정 후견인, 이건 민법상 제한능력자 아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만 제한능력자고 결격사유자입니다.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자이죠. 그 다음 리을 폭행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미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럼 이중 소속했다는 건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형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고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3년간 결격에 속합니다.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결격에 해당합니다. 4개 사항이 정답이죠. 7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옳은 거요. 1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사무소 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할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 아니죠? 어떠한 경우에는 있죠. 그렇죠. 고용인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에게가 아니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될 겁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둘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와, and가 아니라 오합니다. 또는 이죠.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겁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해야 돼요? 등록번호도 표기해야 됩니까? 그런 의무 없습니다. 4항 중개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단 법인의 경우라면 주사무소에는 누구 성명?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겠습니다.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수법인이라면 분사무소 책임자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단 특수법인이라면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것일 뿐이죠. 8번 문제. 갑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동구의 주사무소, 단원구의 분사무소. 1항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성동구청장에게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맞고요.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 부담하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정한 수수료 내는 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성동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죠. 성동구 조례가.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니까
구의회가 있잖아요. 성동구 조례. 자, 그런데 지금요, 이 말이잖아요. 이거 무한하니까 지울게요. 지금 서울시 성동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였었던 거죠. 그러면 이 경우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세요? 성동구청장에게 가서 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수수료는 성동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꾸어서요. 그러면 안산시 단원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이 성동구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요? 안산시청가요? 단원구청가요? 안산시청, 단원구청? 단원구청 가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상 구만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원구청에 가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누가 정한 수수료? 수수료는 안산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가지고 단원구청 가서 설치 신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죠. 그러니까 단원구는 비자치구잖아요. 단원구는 있는데 단원구 의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산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가지고 단원구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구가 자치구고 어떤 구가 비자치구냐, 이건 외울 것도 없이 그냥 당연히 구분되는 게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있는 구들이 자치구, 그 외에 있는 구들은 다 비자치구라고 구분해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 및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항 보시면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하나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줘야 된다는 서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신청 서류,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대장에다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받은 서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도 보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사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는 거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11번 중개법인 A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A는 갑소유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한 다음 이를 분양해주고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개발 상담은 할 수 있나요? 네. 컨설팅은 할 수 있지만 개발업은 할 수 없어요. 그럼 분양업은요? 할 수 없고요. 분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든 부동산의 분양 대행이 가능한 게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공인중개사법 14조가
허용해준 중기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의 부동산 관리 대행하는 업무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해서 상담하는 업무, 부동산 컨설팅 할 수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업무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을 하는 업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행령이 정한 업무가 하나 있었는데 의뢰인의 의뢰가 있다면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과 같은 주거 이전의 부수가 되는 용역의 알선이 가능하지. 용역의 제공, 용역의 수행 이런 건 안 됐어요. 용역의 알선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는 14조 1항이 각호로 허용해 준 업무고 14조 2항이 할 수 있다는 업무가 있었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관련해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및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14조 2항이 허용해 준 이런 업무 중에서 경매 대리만큼은 공매 대리도 필요 없고 경매 대리 이것만큼은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업무도 더할 수가 없고 이거 아닌 업무들을 했다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1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A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 B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매수 의뢰인 C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틀린 걸 묻고 있는데요. 지금 소속공인중개사 B가 무슨 짓을 했냐면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일 것이고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의뢰인이 입었다고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 연대하여 무과실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겠죠. 5항을 보시면 A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A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A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돼요. A요? 예, B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니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이죠. 네. 판례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단지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일 뿐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격과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A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